1877년 정축년은 학초 나이 14살에 접어든 해였습니다. 당시 학초의 부친은 예천의 인근 고을인 충청도 단양군에 사는 옛날 참판을 지냈던 성참판의 농장 관리를 대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학길이라는 사람이 참판댁에 여종을 팔고 대신 곡식을 빌려 먹었다고 합니다. 유학길은 가져다 먹은 곡식값은 주지 아니하고 여종을 판 대금을 학초의 부친에게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농장 관리와 여종을 파는 것은 별개이므로 학초의 부친은 여종을 팔아서 받을 돈과 곡식을 빌려서 줘야 할 돈을 서로 상계하고 남은 값을 계산하든지 아니면 성참판 댁에 가서 직접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학길은 곡식값은 주지 아니하고 여종을 판 대금만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당사자인 성참판에게는 그 위세에 눌려 어찌하지 못하고 만만한 학초의 부친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유학길처럼 경우를 따지기보다는 우격다짐으로 억지를 부려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살아나기가 어렵다 보니 백성 중에서도 먹게 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자연 많았습니다. 인심이 흉흉하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학길은 온갖 개교를 생각하다가 요로를 통하여 안동 진영에 연줄을 달았습니다. 진영이란 지방을 방어하기 위하여 각 지역 요소에 군대를 상주시키던 지방군대로서 안동과 같은 큰 고을에 약간의 장교와 병조를 두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지방 군사 조직인 소고군은 신관 체제인데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가 속하였습니다. 진관 체제란 스스로 방어하는 자전자수를 원칙으로 주진과 거진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방망을 구축한 제도입니다. 각 지역 수령이 해당 지역 군대의 지휘권을 겸하거나 따로의 독립된 수장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하나의 도에는 감영군, 병영군, 진영군, 산성 및 기타 군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감영은 아니지만 안동 같은 중요한 요소에는 진영을 두었습니다. 농병 일치를 기반으로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농한기에 훈련하며 지방 주요 거점인 영과 진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축년 음력 정월 21일 새벽 미명에 안동 진영의 나졸들이 학초의 집을 찾아와 불시에 덮쳐들어 솔개가 참새를 채어가듯 아비를 잡아갔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학초는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일은 학초 소집이라는 곳에 연표 형식으로 기록하여 왔습니다. 학초가 이 광경을 보았으나 어린아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기가 태산을 겨누는 격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록 장정이라도 서슬퍼런 관가에서 잡아가는 데는 누구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비가 잡혀가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전후 사실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예천 관아에 들어가 군수에게 소지를 청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정식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은 전후 사실을 기록한 소송장입니다. 학초는 마음을 진정하고 급히 소장을 작성하여 30열이 떨어진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출발할 때는 새벽이었으나 관아에 당도하니 이미 동이 트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수가 있는 동원으로 들어가려면 산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산문은 동원 앞에 설치된 문으로 들고 나는 대문이 3개나 달려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는 철저한 신분사회라 가운데 큰 문은 수령이나 조정에서 나온 관리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인은 옆에 난 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있는 감영이나 군수나 현령이 있는 고르 관아이든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산문을 갖추고 그 안에 수령이 업무를 보는 외동헌과 숙식을 하는 내동헌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아에는 산문 앞 한쪽에는 누각이 있었습니다.
골마다 그 누각의 이름을 달리 부르는 곳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폐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벽에는 문을 열고 밤에는 닫는 데서 연유한 이름으로 누각에는 그걸 알리는 큰 북을 달아두었습니다. 산문에 들어가서 사또를 만나기 위해서는 문을 지키는 사령의 조사와 허락을 받고야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령은 어린 소년이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한간 한낮에도 들여줄까 말까인데 아직은 이른 아침이고 사또는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학초는 시각이 급하여 애타는 마음이 한량 없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각은 자꾸 지체되니 어떤 특별한 계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서성이고 있는데 폐문루 위의 북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성이 억울하면 임금의 행차에 징이나 꽹가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도 치고 등문고도 울리는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학초는 사령들 몰래 뒤로 빠져나와 폐문으로 올라갔습니다. 폐문루에 걸려있는 북은 시각을 알리는 북입니다. 인정에는 성문을 닫거나 통행이 금지되는 시각이고 파루에 문이 열리거나 통행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북입니다. 문루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북채를 발견하고는 집어들고서 북을 찢어져라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두들겼습니다. 한두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구 두드리니 성안 온 읍중구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폐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북을 치는 시각이 아닌 이 시각에 이제까지 이러한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 학초가 맹타는 북소리로 어디 난리라도 났는가 성안 부중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내야의 진대답 소리, 급창은 사령을 부르면서 조용하던 관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령이 급히 폐문 위에 올라 북을 치는 학초를 붙잡아 앞세우고는 군수가 있는 동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요란한 북소리에 잠을 깬 군수는 무슨 병고라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놀란 가슴을 진중시키고 있었는데 어른도 아닌 한 어린 소년이 사령과 함께 나타나자 청상에 앉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떼었습니다. 아니 어찌 일개 초립동에 너가 무슨 원정이 있어 이같이 소란스럽게 하느냐. 군수를 대하자 학출은 품에서 소지를 꺼내 올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다음 회에는 어린 학초가 군수에게 어떤 얘기를 올렸으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군수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